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승민입니다. 오늘 특강은 해양환경 보존과 교육에 앞장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해양환경을 더욱 쉽고 편하게, 그 중요성과 문제에 대해서 더욱 깊숙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들을 마련해봤습니다. 벌써 마지막 강연입니다. 2025년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강연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연도 실시간 수호 통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실시간 통역이 또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접속해서 강연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안내사항 전달드릴 텐데요.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시고요. 라이브 중 Q&A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는 치킨과 바게트 볼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사전 사후 설문조사와 해양환경 보존 실천 인증샷까지 완료하시면 추첨을 통해 25분께는 스타벅스 음료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천 인증샷은 홈페이지 상단 탭에 있는 학습 지원센터에서 국민 참여 게시판을 찾으신 후 글쓰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강의도 듣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살아가는 바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 강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동물생태보존연구소 마크의 대표이며 고래와 상갱이, 바다거북 등 해양 포유류의 행동 생태를 연구하고 그들의 서식지와 생태를 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연구자로서 얻는 결과물이 연구 대상종과 연구 환경인 바다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남방 큰돌고래의 생태 연구와 해양 쓰레기, 선박 관광, 혼액 등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꾸준하게 탐구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바다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계신 장수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양동물생태보존연구소의 장수진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살아가는 바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고래와 돌고래, 바다거북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실제 생태와 서식지 환경을 살펴보고 그들이 처한 현실인 혼액과 해양 쓰레기, 오염, 그리고 선박 관광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대형 해양생물이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바다와의 공존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인 시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해양동물생태보존연구소라는 민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와 보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의 주제는 고래와 돌고래가 포함된 주로 해양 포유류와 그 외 바다거북과 같은 대형 해양동물의 행동생태학입니다. 행동생태학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물학, 행동학, 생태학, 진화생물학이 섞여져 있는 복합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진화와 생태적 압력이 동물의 행동에 미친 영향을 탐구를 하고 변화된 동물의 행동이 생존과 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 어떻게 바뀌고 이것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는 생각보다 많은 고래들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고래류가 90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약 35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크고 작은, 제가 얘기할 때 돌고래도 고래에 포함된다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5종 중에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이 주로 밍크고래, 대형고래 중에는 밍크고래가 유일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의 상갱이, 동해안의 낫돌고래와 참돌고래, 그리고 제주도에 남방 큰돌고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 동물이 흥미로운가에서 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겠구나. 우리와 완전히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한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고,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지점부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북방 긴수염 고래라는 굉장히 큰 대형 고래입니다. 수명이 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보시면 미국의 남쪽에서 새끼를 낳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캐나다 북쪽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주로 여름에 먹이를 먹는 공간에 있고 겨울에는 내려와서 따뜻한 곳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게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하고요. 이만큼의 공간이 이들의 서식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고래 중에 하나인 체장이 30m까지 자라는 대왕고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대형 고래류들은 여름이 되면 고위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풍부한 먹이들을 섭취를 하고 겨울이 되면 저위도로 내려와서 새끼를 낳아 기르는 이런 종류의 생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동물들은 이빨고래류라고 하는데요. 이빨이 있는 지금 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왕고래나 북방 긴수염고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등고래 같은 경우는 수염이 있는 수염고래로 분류가 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 있는 고래들은 이빨이 있는 이빨고래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하게 엄니가 굉장히 커다란 엄니를 가지고 있는 이빨고래인데요. 보시면 서식지의 범위가 태평양 전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이 고래류들의 특징은 굉장히 깊은 곳으로 잠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동물 포유류 중에 가장 깊이 잠수하는 생물이기도 하고요. 수심 2,000m 정도까지 잠수를 해서 먹이를 먹고 수면 위에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는 종류의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태그를 달아서 고래의 행동을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깊은 수심에 들어가서 먹이를 먹고 올라올 때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들의 포식자가 될 수 있는 범고래들이 올라올 때 소리를 낼 경우에는 워낙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인간과 비슷하게 잠수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약해져 있는 상태에 이 이빨고래류들의 포식자가 나타나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히 올라와서 수면 위에서 거의 누워있는 자세와 비슷하게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를 가지고 있는 이빨고래류들도 있고요. 긴부리 돌고래의 경우에는 한 2.5m 정도까지 자라는 작은 돌고래류인데요. 주로 하와이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태평양, 대서양을 포함한 거의 전 세계 바다에서 중위도와 저위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동물의 생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낮에는 연안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대륙부의 깊은 바다에 가서 먹이를 먹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얕은 곳과 깊은 바다를 주기적으로 오가는 하루의 간격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생태를 가지고 있죠. 지금 보여드린 고래들이 모두 다 다른 방식으로 서식지를 사용을 하고 사용하는 공간들도 모두 다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큰 돌고래의 경우에는 계절성 이동이라는 것을 하는 고래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역에서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봄에 주로 발견이 되는 지역, 그리고 여름에 주로 발견이 되는 지역, 가을에 주로 발견이 되는 지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들의 먹이를 따라서 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먹이가 많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주로 찾는 지역이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 완전히 다 빠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형 고래류들이 번식지와 섭식지를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이주를 한다면 이 큰 돌고래는 이주하는 형태가 좀 다른 계절에 따른 계절성 이동을 하는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는 사실은 자원의 불균등성 때문에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들은 3차원 공간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되는 생물입니다. 수평 공간뿐만이 아니라 수직 공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공간에서 자원의 불균등성이 3차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먹이도 불균등하게
나타나고요. 이게 단순히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뿐만이 아니라 수심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도 달라지게 되고 그 안에 환경 요소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지역은 뭐 수온이나 염도가 뭐 수온은 더 높고 염도도 더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항 가까이에 육지와 가까운 곳에 있고 강 하구에 있어서 염도는 낮다거나 하는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 자체에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원의 불균등성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 3차원 공간을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고래가 흰 고래예요. 뭐 수족관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벨루가라고도 하죠. 벨루가의 경우에는 극지방에서 살아가는 고래입니다. 몸 길이는 생각보다 꽤 커요. 한 8m, 뭐 6m에서 8m까지 자라는데 보통은 한 6m, 7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흰 고래가 극지방에서 살 때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어떤 한 좁은 지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몸집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극지라는 바다라는 이 환경이 체온을 굉장히 많이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먹이와 넓은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이 까만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들의 전체적인 서식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초록색 부분에서 주로 발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케일 바를 보시면 지금 손톱 하나 정도 요 바 하나가 지금 500km입니다. 이 고래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수평과 수직 공간을 다 활용해서 살아가는 생물이 고래라는 그리고 다른 해양 생물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략을 결정해야 되는 필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경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내가 이 환경에 계속 있어 보니 다시 먹이가 충분히 많아질 때까지 버틸만 한가? 아니면 어느 계절이 됐는데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고 환경이 너무 나빠지면 내가 이 공간을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괜찮은 시기에 다시 돌아올까? 이런 것들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종은 굉장히 먼 수천 킬로 이상을 이주를 하는 종들도 있고 어떤 종은 한 지역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종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먹이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종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주로 야생에 있는 개체와 개체군들을 연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다에 나가서 이들이 사는 환경을 관찰을 하고 이들을 찾고 돌고래나 뭐 고래의 행동을 관찰을 하고 뭐 소리를 녹음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제주도에서 연구를 하는 장면인데요. 육상에서 제주에 상주하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가 있기 때문에 육상에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돌고래를 찾고 발견을 하면 행동과 어떤 개체가 있는지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드론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있는 이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이 고래들의 소리를 녹음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저 장비를 고래가 지나가는 길목에 잠깐 설치를 해두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원래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돌고래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소리를 녹음을 하기도 하고 직접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고래들을 찾고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물학자라고 하면 실험실 안에서 진행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의 상당 부분의 업무는 사실은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대형 해양 동물을 연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거북이기도 합니다. 위성 추적 장치를 부탁을 해서 이 바다거북의 이동 경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시민 참여 과학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우연히 발견한 바다거북들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개체를 식별하고 그런
언제 이 개체가 발견됐는지를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바다 거북이 언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지 여기에 계속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바다 거북 서식지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의 가장 메이저하게 연구가 되는 주 대상종이 남방 큰돌고래입니다. 지금 사진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돌고래와 밑에 있는 돌고래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남방 큰돌고래고요. 하나는 큰돌고래입니다.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밑에가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요. 주둥이가 조금 더 짧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조금 더 두텁고 등지느러미가 밑에가 조금 더 낫 형태로 휘어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이게 뭔가 싶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조금 더 크고 주둥이가 짧은 걸 확 느낄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돌고래라고 생각할 때 많이 떠올릴 수 있는 큰 돌고래고요.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그리고 큰 돌고래와 다르게 형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요 하단에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요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돌고래인데요. 이 남방 큰 돌고래는 태평양 전역에 서식을 합니다. 얕은 공간에서 발견이 될 때도 있고 아주 깊은 곳까지 원양까지 나가서 먹이를 사냥을 하기도 하는데, 남방 큰 돌고래의 특징은 연안에 붙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안 정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늘색 지역이 남방 큰 돌고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고, 짙은 파란색 지역이 남방 큰 돌고래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지역들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굉장히 연안 가까이에 붙어 있고 지금 제주도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남방 큰 돌고래들은 연안 가까이가 얼만큼이냐 했을 때 대부분 수심 100m 이내 연안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정착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제주에서 1년 내내 관찰이 가능한 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심 100m 이내의 지역이 대체로 1km에서 2km 이내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차를 타고 해안도로에서도 돌고래가 관찰이 가능한 굉장히 돌고래 연구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제주 연안에서는 가깝게는 연안 바로 앞에서부터 한 30m에서 50m 이내, 멀리는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제주도에 사는 개체군은 한 110마리에서 12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고래연구소에서 조사를 해서 그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개체군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는 제주의 남방 큰 돌고래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책에서 보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너무 흥미롭지만 우리나라 바다에 살지 않는 해외에 살고 있는 고래와 돌고래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1년 내내 보이는 이 돌고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주도 전역을 돌면서 돌고래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돌고래들의 움직임을 쭉 따라서 관찰을 하다 보면 제주도라는 이 큰 공간을 모든 곳을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지 않아요. 조금씩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시간들의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의 북동쪽과 남서쪽 지역이 굉장히 남방 큰 돌고래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식지 전체를, 제주도 전체를 서식지로 봤을 때 이 두 공간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주로 발견이 되고, 물론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고 뭐 먹이도 먹고 이동도 하지만 이 공간들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두 공간에는 핵심 서식지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한 종의 개체군이 생존을 하고 번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식지의 어떤 공간을 핵심 서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율이 서식지 전체의 한 22% 정도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서식지에서는 지금 보시면 보라색이 유형 행동, 그러니까 헤엄을 치는 거죠. 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파란색이 섭식 행동, 그리고 초록색이 사회 행동, 여기 조금 보이는 게 휴식 행동입니다. 서식지에서 보면 유형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동을 하고 먹이를 열심히 먹는데, 핵심 서식지에 가면 이동을 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먹이를 먹고 사회 행동을 하는 파트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주도의 어떤 공간은 이동 경로로 주로 쓰이는 공간도 있지만 저 두 공간들은 남방 큰돌고래가 번식을 하고 먹이를 먹고 생존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거죠. 근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괜찮은가 싶은 어떤 장면들이 가끔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좀 자주 보이게 되는데요. 연안에서 한 2km 이내의 공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공간과도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레저 스포츠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개발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업이나 선박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 공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다거북도 저희가 이제 추적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게 위성 추적 장치예요. 바다거북의 크기와 무게를 감안하여 생존이나 이동이나 번식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게와 크기의 저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하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바다거북이 따뜻한 데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제주도에서 발견된 바다거북들이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 중국 쪽으로 가고 일본 쪽으로 가고 동해 쪽으로 왔다가 일본 쪽으로 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제주도는 겨울에 추운데 춥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춥더라고요. 네, 추운데 제주도에서 1년 내내 보이거나 겨울철에도 제주도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바다거북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동남아시아에 가는데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하는 애들이 왜 제주도에 있을까? 이런 것, 제주도가 서식지로서 바다거북에게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시기에도 여기에 남아있을 텐데 이게 왜일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고 이런 연구를 시작으로 그 다음 궁금증들을 계속 연구로 풀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음향 연구 장비들은 설치를 지금 요 빨간 지점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하얀 장비가 음향 장비이고 수중에서 소리를 녹음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치를 해두면 저희가 보통 음향 연구를 한다고 할 때는 소리를 듣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띄워놓고 연구를 하는 편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종의 동물들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소리를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면을 띄워놓고 보면 매일매일 모든 시간에 상갱이들이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까만색이 안 내는 거고 빨간색이 내는데 얼마나 많이 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걸 계산해서 하루 중에 언제 상갱이가 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지들을 비교를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서식지를 연구한다고 할 때는 직접 가서 보기도 하지만 가서 보지 않고 귀로 들으면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가 바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수면 위에서 보이는 행동들이나 활동들은 전체 행동의 한 20에서 30%가 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 있고 숨을 쉬기 위해서 잠깐 올라오는 생물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눈으로 봐서 얻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얻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 생물들이 저희 아까 서식지 연구를 하다 보니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식지라고 하면 보통 인간에게는 집이죠. 집에 오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방해받는 게 없어야 하는데 이 생물들이 과연 안전하고 편안한가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서식지의 질이 하락한다는 건데요. 아까 보여드린 지도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북동쪽과 남서쪽에 남방 큰돌고래가 굉장히 이 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남방 큰돌고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빨간색 점이 남방 큰돌고래들이 나타난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주변에 큰 항구들이 존재를 하고 민간의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이 보라색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지어지거나 지어질 예정인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연안 가까이에서 이런 공사들도 진행이 되고 여전히 레저 스포츠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더 즐기고 있고 선박의 이동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제주도에서 돌고래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선박이라고 하면 뭐 상업 선박이나 어선 정도인데 이제 2016년도가 지나면서 돌고래 관광이 시작됐고 현재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남서쪽에서 돌고래 관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박들이 늘어나면서 돌고래가 사용하는 이 서식지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서식지에서 핵심 서식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안 서식지에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그 연안 생태계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완전히 한번 파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 아주 얕은 연안에 뭐 산호나 뭐 해조류 같은 굉장히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초 생산자들이 있는 상황들에서는 회복이 좀 더 어려운데요. 이 지역에 제주도에서는 2021년에 이 남방 큰돌고래 핵심 서식지 바로 옆인 북동쪽의 한 지역에 해상풍력 사업 동의안이 통과가 됐고 현재는 남서쪽에서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지도상의 노란색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에너지 개발을 하는데 주력하자 하고 정한 공간들입니다. 남방 큰돌고래들의 핵심 서식지와 정확하게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남방 큰돌고래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식지의 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의 먹이가 되는 다양한 어류와 두 종류의 서식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남방 큰돌고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도입을 해야 하는가를 조금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 바다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죽은 해양생물의 사체를 보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밀려온 동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혼액은 우리가 설치한 어구에 의도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생물이 걸렸을 때 이것을 우연히 걸렸다 해서 혼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초는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의 어떤 동물이 해변가로 밀려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죽어서 밀려오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살아있기도 한데요. 이런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연 요인으로 죽거나 어떤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요 아래 보시면 바다거북의 입에서 낚싯줄이 나와 있어요. 레저 낚시나 어구에 의해서 폐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요 아래쪽 중간에 있는 바다거북의 경우에는 요 그물에 걸린 상태로 발견이 되어 있고 가슴 지느러미 앞쪽에도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박과 충돌을 하기도 해요. 밖에서는 외상이 없어 보이지만 부검을 하면 안쪽에 멍이 들어있다거나 두개골이 골절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상태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오일이 유출된다던가 아니면 오염물이 육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오염물 때문에 오염에 의해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서식지의 질이 낮아짐으로써 원래 먹어야 하는 충분한 먹이를 먹지 못하거나 하는 식으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이런 혼액되거나 좌초되는 고래들을 혹은 바다거북을 그 외의 해양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혼액 문제가 심각한 고래류라고 하면 상갱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14년에 고래연구소에서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에 한 3만 6천 마리 정도가 살고 있더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2016년이 되면 얘네가 17,000마리 정도 살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4년과
6년이랑 굉장히 채 5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거의 50% 가까운 수자가 줄어든 건데요. 이 원인은 사실은 자연 요인이라기보다는 거의 혼액 때문입니다. 어구에 의해서 죽은 상갱이들이 발견이 되는 건데요. 주로 안강망이라고 하는 어구에 걸립니다. 이 상갱이도 고래다 보니까 해양 포유류죠.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어구에 들어가면 어구에서 탈출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상태로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2016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전까지 1년에 신고되는 상갱이가 혼액돼서 혹은 좌초돼서 죽은 상갱이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신고되는 숫자만 2,000건 정도가 됐어요. 1년에. 매년 그 정도의 숫자가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고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죽어서 사라지는 개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보호생물로 상갱이가 지정된 이후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이 되면 위판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혼액돼서 혹은 좌초된 상갱이를 발견을 했어요 라고 신고를 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의도적으로 잡은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얘는 우연히 죽은 애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사체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해양보호생물이 되면서 판매가 불가능해졌죠. 사람들이 신고를 했지만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신고율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지자체에서 보상을 주면서 상갱이의 사체를 계속 수집한 지역이 태안군이었는데 태안군에서 마지막으로 이 상갱이의 되거나 좌초된 상갱이의 사체를 수집했던 기간이 2021년도예요. 그래서 2021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모인 상갱이의 사체를 측정을 하러 해안에 갔었습니다. 지금 배경에 보이는 사진이 그 3월부터 6월 요 몇 개월 사이에 잡힌 286마리의 상갱이 사체를 바닥에 다 깔아놓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상갱이의 사체를 펼쳐놓고 한 2, 3일 정도간 계속 측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상갱이는 한 1.5m에서 1.9m 정도까지 자라는 좀 소형 고래종인데요. 120cm 정도 이상 자라야만 성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50 정도지만 조금 작은 애들도 있으니까 우리 보수적으로 한 120 정도는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혼액되거나 좌초돼서 죽은 대부분의 상갱이가 보시면 120cm 미만입니다. 거의 98%에 가까운 상갱이가 어린 상갱이들이 아직 채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 상갱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에서 특정한 연령층의 개체들이 계속 굉장히 많은 수가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상갱이 개체군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폐어구입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갯바위에 그물들이 쓰레기처럼 걸려 있고요. 이런 쓰레기들을 남방 큰돌고래들은 해조류나 이런 것들을 등지느러미나 가슴 지느러미에 걸고 하는 놀이 활동을 하는데 놀이 행동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바다에 들어간 쓰레기들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백령도에 조사를 갔을 텐데요. 밀물이 차오르고 있는 시기에 그물들 사이에서 머리만 빼고 내밀고 있는 점박이 물범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제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근처에 가서 보니까 그물이 이미 목을 충분히 감고 있어서 저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같이 가셨던 선장님이 안전하게 배를 대고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보지 못했다면 그냥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죽었을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폐어구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단순히 상처를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폐어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폐어구라고 하면 어업 쓰레기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낚시 쓰레기도 폐어구에 들어가기도 해요.
처음 보이는 이 사진은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발견한 개체인데요.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움직이는 개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날려서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에 꼬리가 없습니다. 차후에 수중에서 찍은 영상을 분석을 했을 때는 이 꼬리 부분에 무언가 날카로운 줄이 감겨서 도시에서 마치 비둘기 다리에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꼬리가 탈락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개체는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는 개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꼬리가 사라진 채로 야생에서 최소 2, 3년 이상 생존이 확인된 최초의 개체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이렇게 살아남은 개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개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에 등지느러미와 등 쪽에 낚싯줄이 이렇게 걸려있는 개체를 한 마리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이게 얘네들이 유영을 하다가 다행스럽게도 떨어져 나가면 참 좋은 일인데 고래는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후진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걸렸는데 전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이게 상처를 내고 살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8월 달에 감긴 이 줄은 9월 달이 되면서 점점점 등지느러미를 파고듭니다. 지금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개체이기도 하고요. 2024년에 발견됐던 이 개체는 꼬리 쪽에 길게 줄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개체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능동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줄을 짧게 포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줄을 짧게 잘라줬는데요. 그리고 생존을 하다가 2025년에 보시면 낚싯줄이 또 걸려 있습니다. 몸을 칭칭 감은 낚싯줄과 찌가 발견이 되고요. 이 낚싯줄 끝에 보면 미끼로 쓰인 넙치가 매달려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낚시 쓰레기 또한 굉장히 폐어구 이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심지어 이것은 굉장히 얇고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바위에 꽂혀 있는 낚시 바늘에 몸통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 중에 낚시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폐어구나 낚시 쓰레기가 아닌 다양한 작은 쓰레기들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바다거북의 식도 사진이에요. 바다거북은 뭐 종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뭐 해조류나 오징어나 해파리나 이런 좀 미끌미끌한 것 같은 질감을 가진 먹이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섭취한 이후에 다시 역류하지 않도록 뱃속에서 잘 보관해서 소화해서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식도가 이쪽이 입이고 배 쪽인데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식도에 돌기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체를 부검을 했을 때 이 돌기 쪽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에서도 바다거북 부검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부검을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진행한 바다거북 중 38마리 중에 20개체의 위 내용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모르고 다른 먹이를 먹는 경우에 섭취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들어가서 먹이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서 먹이인 줄 알고 섭취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담배꽁초인데요. 배에서 혹은 육상에서 버려진 담배꽁초가 바다로 들어가서 바닥에 있다가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생물들이 이런 담배꽁초를 먹게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담배꽁초, 담뱃잎은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지만 뒷부분의 필터가 플라스틱입니다. 뱃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굉장히 다양한 피해 사례 중에 해양 쓰레기 문제가 있고요. 남방 큰돌고래를 보다 보면 저렇게 배가 접근해도 되나 하는 문제들이 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선박을 이용한 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트스키가 남방 큰돌고래에
접근을 한 상황이고요. 제트스키를 타신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남방 큰 돌고래 무리 한복판으로 달려와서 셀카를 찍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다에서 돌고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 남방 큰 돌고래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박을 이용한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고래 주변을 선박이 삥 둘러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수중은 공기중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들이 소리를 이용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배가 엔진 소음을 내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는 마치 내 주위에 소리로 만들어진 벽이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을 돌고래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저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선박이 서로 돌고래를 잘 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접근을 하는 상황에서 돌고래가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선박 관광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다 보면 선박에 접근을 하면 돌고래가 내키지 않는 경우에 선박을 살짝 피해서 조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살짝 피해서 거리를 뒀는데 선박이 따라옵니다. 돌고래가 살짝 더 피해서 거리를 두는데 선박이 따라옵니다. 돌고래는 점점 선박이 오기 어려운 얕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선박이 조금 멀어졌네 하고 계속 접근하는 과정에서 돌고래가 육지 아주 가까운 얕은 구간만을 이용하게 되는, 사실 돌고래의 서식지는 여기서부터 1km, 2km 되는 그냥 바다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연안에서부터 100m,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배를 탔는데 돌고래가 즐거워 보였어요. 우리 배 주변에서 노는 것 같아 보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먹이를 먹던 행동을 멈추고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깊이 다른 행동을 멈추고 사회 행동을 멈추고 잠수를 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의 행동의 변화가 발생을 하고요. 가까이 온 배의 소음 때문에 돌고래들이 소리로 소통을 할 때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자기신의 소리를 조금 변화를 시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마찬가지인데요. 돌고래가 원래 내는 소리가 요 위에 선처럼 보이는 요게 돌고래 소리라면 돌고래 휘슬 소리를 녹음을 한 연구인데요. 빨간색의 소음이 깔렸을 때 휘슬의 이 위치와 형태가 약간 변화하고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 가면 조용히 얘기하던 것을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높은 톤으로 얘기를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짧고 간명한 단어 중심의 의사 전달을 하게 되는데, 돌고래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다가 주변에 배가 와서 시끄러워지면 그런 것들에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여기 너무 불편한데 하고 일시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서식지를 옮겨서 저 옆 동네로 잠깐 갔다 오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단기적인 영향이 쌓이면 장기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선박이 다가온다면 밥을 먹을 때마다 중간에 행동이 끊기게 되겠죠.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는 중간에 멈췄다고도 얼마든지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돌고래들이 먹이를 먹는다의 의미는 먹이를 찾아서 사냥을 해서 잡아서 그리고 보통 돌고래는 한 번에 먹이를 삼키는데요. 먹이가 너무 크면 한 번에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는 먹이라던가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요. 문어는 빨판 때문에 호흡을 막을 수 있어서 문어를 기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 먹이에 따른 처리를 하고 내 목구멍 뒤로 삼켜야 먹이를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중간에 선박이 와서 멈추고 먹이를 찾는 것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른 돌고래와 충분히 사교 활동을 해야 하는데 선박이 와서 멈추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선박 주변에서 노는 게 즐거워 보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야생에 있는 돌고래들의 생활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충분한 먹이를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어미가 다른 활동에
정신이 팔려서 새끼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새끼가 어미에게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악화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개체군에 속한 개체 전체들의 건강 상태가 하락하기도 하고요. 일시적인 서식지 변동이 아니라 이 서식지는 질은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어렵겠어 하는 상태로 서식지 이용 방식을 변화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번식률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선박 관광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리에서 어떤 식으로 선박이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근데 문제는 선박 관광이 50m 이내에는 절대 접근 금지 구역이고요. 300m 이내에는 선박 2대만이 관광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70m, 60m 저희가 이제 찍은 영상에서 거리를 계산을 해본 건데요. 2대 이상의 선박이 있거나 50m 이내로 접근하거나 계속 배들이 따라가거나 하는 식으로 돌고래들의 생태를 교란시키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돌고래들의 등지느러미에 선박 스크류로 인한 상처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사실 관광 선박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선박 스크류에 선박에 가까이 갔다가 이 인간이 운전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가까이 갔다가 상처를 입은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선박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발생시키는 오염물들도 있죠. 오염물은 어떤 것들은 분해가 되지만 어떤 것들은 농축이 됩니다. 사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돼요. 위험한 안정성이 굉장히 높지만 위험한 유기오염물들은 사실 196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서 대부분 금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거의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이는 결과들이 관찰이 되는 고래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통해서 내가 직접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먹는 먹이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는 먹이를 통해서 내 몸에 계속 쌓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상위 포식자인 이 고래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미가 새끼에게 전해주는 농축된 오염물들도 있고 먹이를 통해서 오는 농축된 오염물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건강을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해양 포유류 혹은 대형 해양 생물들은 사실 해양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최상위 포식자이고 어떤 특정 지역의 생태나 질이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기대종이기도 하고 먹이사슬의 최상층에서 이 하위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작년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형 고래류가 한 마리가 숲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고래가 싸는 똥, 고래의 사체가 이 해양 생태계의 영양분의 순환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플랑크톤이 얼마나 활발하게 번성하고 해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순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중요한 역할인데요. 동시에 이 대형 해양 동물이 하는 특히 커다란 고래류가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대륙이거든요. 대륙과 저위도와 고위도를 넘나드는 이동 과정에서 해양 전체의 순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큰 몸집의 고래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해양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더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아니 고래는 그런데 그러면 돌고래는 작아서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얘네들은 뭐 저위도 고위도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돌고래와 같은 작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이 돌고래들은 해양 동물들은 연안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고래류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이 얕은 연안 생태계에서 얕은 곳에 있는 물질 순환과 물질 순환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사체, 여러 마리가 때로 몰려다니면서 싸는 똥과 사체들, 이런 흐름들이 연안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작은 돌고래라고 무시할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해양보호구역이고요. 과거에 굉장히 풍성했던 해양 환경이 현재는
다양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을 만들었을 때, 이게 우리가 보호구역 만들었지만 우리가 하던 거 웬만하면 다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해양 그렇게 유지가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풍요로운 바다 환경을 다시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이 보호 단계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풍요로운 해양 환경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 보호구역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그냥 환경이 깨끗해진다 뿐만이 아니라 수중 소음의 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래를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산호초 주변에 있는 어류들을 연구를 했을 때 저희가 아까 쓰던 것 같은 음향 장비를 넣고 연구를 했더니 30종 이상의 소리를 내는 어류들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음 자체가 고래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의사소통이나 생존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해양 환경 관리에는 수중소음 관리도 굉장히 필요를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남방 큰돌고래, 이 숫자가 많지 않은 100마리가 조금 넘는 남방 큰돌고래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을 현재 만들고 법제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법인처럼 이 돌고래라는 생물에게도 법인격을 부여를 해서 얘네들이 무언가 피해를 입거나 할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했지만 되게 근본적인 시각을 전환을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오는 제도들이 얼마나 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해양 환경이라는 게 우리만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동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양한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해양 환경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북극 항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북극 항로가 생기면 물류 유통망은 굉장히 짧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북극의 빙하를 베이스로 살아가는 생물들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자연 자원을 가지고 개인이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이런 자원의 고갈이 발생하는 것들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래류는 단순히 바다에 사는 어떤 동물, 고래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양 생물들, 특히 대형 해양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걸쳐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해양 환경의 공공재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바다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생물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비극을 초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면 할수록 자연은 우리한테 무언가 주고 인간의 해결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가 하는 어떤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다 국내,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귀신고래고요. 나머지 돌고래들은 다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래들이 다시 바다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인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과학적 이해와 지속 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다와의 공존을 위해 어떤 변화를 선택할지 현실적인 또 시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 선정된 분은 당첨자 확인을 위해서 꼭 아래 메일로 아이디와 연락처를 함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대형 해양 동물에게 말이죠,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해상 풍력 발전 같은 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함께 추진하려면 또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생태법인과 같은 되게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재생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지구를 더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생태계라는 것이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쓰던 에너지 사용 방식이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도입을 하고 점점 더 늘려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발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뭐 해상풍력 발전기가 바닥에 세우기 위해서 뭐 파일 드라이빙, 시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소음을 발생을 시켜서 그것 때문에 고래나 이런 것들이 뭐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기술적인 것들로 인해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런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각의 개별적인 솔루션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뭐 더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다 개별적으로만 다루어진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생태계에 어떤 미치는 혹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고 누적적으로 작용했을 때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워낙에 평가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각각의 개별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큰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 동물 한 종의 시각, 이 동물 한 종의 청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동물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생태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치를 조금 더 옮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지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인간의 생활 영역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한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물어보네요. 제주의 남방 큰 돌고래는 그 마지막 빙하기쯤에 제주에 정착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이 종들이 선호하는 먹이나 환경이 조금씩 다르고, 서식지의 어떤 이 불균등성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정착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먼 곳으로 주기적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의 전체적인 특성이 연안 가까운 곳에 서식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류나 두종류 같은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에서 서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진화 과정에서 충분했는데, 인간과 같은 서식지를 선택했다기보단 이미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곳을 인간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훈사님입니다. 일부 고래들은 히토류 채굴, 석유 시추 같은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 소음과 동일한 저주파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래류가 채굴지로 이끌릴 수도 있나요? 비슷한 음역대의 주파수를 쓸 수는 있지만 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채굴이나 석유 시추에 이끌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에서 저런 인간의 개발 활동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소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가던 고래들이 청각에 문제가 생겨서 해안으로 수백 마리가 자초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끌린다기보단 오히려 지나가다가 봉변을 당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자, 리치 제인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관찰 때는 고래 정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포유류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생물종에 비해서 이런 기후 변화에 상대적으로 늦게 영향을 받는 종입니다. 인간도 그렇잖아요. 곤충이나 식물이 영향을 한참 받고 우리는 좀 불편한데 라고 느끼게 되는데, 고래도 마찬가지로 기초 생태계를 유지하는 더 작은 뭐 어류나
아니면 뭐 플랑크톤이나 이런 다른 더 낮은 먹이 사슬이 낮은 단계에 있는 생물들이 영향을 먼저 받게 되고, 고래류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안 받지는 않지만 늦게 받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극지방에서 사는 생물들은 그거를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겪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벨루가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사진을 떠올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짝짓기 시즌이 되면 이렇게 쫙 흩어져 있던 애들이 한 지역으로 모여요. 그리고 그 지역이 주변이 빙하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생물 얘들이 만나서 짝짓기를 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는데, 최근에 빙하가 녹으면서 한 지역에서 얘네들이 한 지역에 와서 다 만났는데 주변에 빙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빙하가 없어져서 범고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식자가 굉장히 쉽게 이 얕은 공간에 있는 먹이다 하고 접근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서식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우리 눈에 얘네 되게 문제인데? 라고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해양환경지식나름 온라인 라이브 특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7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전문가분들과 함께 바다의 현재와 미래를 더 깊게 한번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수어 통역을 도입해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비록 오늘로 강연은 끝이 나겠습니다만 해양 환경을 지키는 우리의 실천은 계속돼야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